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어느덧 44년이 흘렀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는 가슴에 한이 아로새겨진 5월 유가족의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백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도 그날의 기억에 유족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도 모두 광주에 모였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모습을 담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맞잡은 손을 흔들며 따라 부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른바 5월 정신 계승과 광주의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자유와 복지 수준 향상이 광주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희생자 묘소에 참배한 뒤 유가족에게 위로도 건넸습니다. 그러면 자꾸 하실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나요? 69세. 정치권도 총집결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등 수백 명이 광주에 모였는데 국민의힘에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현직 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선 18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다만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문제를 두곤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합니다. 전문이라는 것은 선언적 의미거든요. 전문만 수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걸 좀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5.18에 대한 자세는 윤석열 정부가 이전 보수 정부보다 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해마다 그날을 기억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올해는 5월 광주를 지켜낸 학생 희생자들이 조명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 나이가 됐을 희생자들 생각에 유족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묘비마다 서린 광주의 슬픔을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념탑 주변으로 하얗게 핀 이팝나무꽃. 5.18 당시 시민들이 나눠주던 주먹밥과 닮아 5월 영령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이팝나무가 만개했을 44년 전 신학대학에 다니던 유동훈 열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항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계엄군에 붙잡혀 가혹행위를 당하고 풀려났지만 병든 역사를 위해 한 줌의 제로라는 글을 남기고 금남로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형님을 잡았는데 왜 다른 자식들 보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자식만 잡냐 그래서 아버지가 형을 못 잡았어요. 부상자를 위한 헌혈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격에 숨진 박금희 열사의 삶도 조명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열사의 사진이 사용돼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묘비 앞은 유족들의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3개월 뒤에 찾은 송기숙 씨는 44년이라는 모진 세월 앞에 그만 엎드려 오열합니다. 총을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우리 애들 아빠거든요. 애들하고 못 키워가지고 힘들어서 그리고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없고 정부여서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로 가 친정. 시신조차 찾지 못한 최정자 씨는 그리움과 함께 남편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안 간 데가 없어요. 어디서 찾겠어요? 벌써 44년이나 지나버렸는데. 애들이 퍽 커갖고 아버지 나이가 돼버렸네요 지금. 광주의 상처는 44년이라는 긴 시간에도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다루입니다. 보신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죠. 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곳 광주에서 당 지도부는 낙선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영남당에서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난 총선 낙선자들이 만난 곳은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회의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호남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김대중 후보와 맞붙어 30%대를 득표한 곳이라며 최선을 다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호남은 안 된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황우여 비대위가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선택한 건 이른바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원외 조직위원장들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당원 100%인 전당대회 룰 개정과 지구당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그리고 전라도라든지 당원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도 낼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낙선자들은 전당대회 전까지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체를 만들어 사실상 원외 대표도 선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여러 제안 사안에 대해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구당 문제 등등 이런 제안을 주시면은 입법 조치가 필요한지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심 회복을 위한 국민의힘의 보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둘러싼 당내 잡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오늘 5.18 기념식장에서 왜 제대로 투표하지 않았느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기념식이 끝난 뒤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호통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투표를 잘했어야지.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당원 게시판엔 우 의원을 뽑은 의원들을 색출하자며 탈당하겠다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강성 친명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다음 대선을 위해 단결하자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의장 경선을 둘러싼 내홍이 끊이질 않자 이재명 대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당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며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인 첫 길을 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일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달라는 당원 요구에 대해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현상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다양할 수 있고 또 길도 다양할 수 있죠. 총선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대전을 방문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리는 오는 23일엔 봉하마을과 부산을 찾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이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전공의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 전후로 큰 변화는 없다며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계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울산의대 학생과 아산병원 전공의 300여 명이 대강당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법원 판단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쉽고요. 이전에 저희 의견과도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지지 않도록 복지부가 한 달 더 기한을 주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기한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공의협의 대표로서 아산병원 전공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교수들도 전공의가 돌아올 길은 없어졌다고 보고 오는 23일 총회를 열어 주 4회 근무 등 진료시간 재조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뭐 돌아올 방법도 없고 화해할 계기도 없어졌고요. 정말로 우려하는 상황이. 하지만 내부에선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의료계 참여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거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해요.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국민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술잔을 입에 대기만 했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국과수는 감정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까지 있던 유흥주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밤 11시 16분 김호중 씨가 탄 검은색 승용차가 자택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5분 뒤 집 밖으로 나온 김 씨가 어디론가 통화를 하더니 10여 분 뒤 흰색 SUV를 타고 다시 나갑니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던 김 씨가 다시 집을 나선 건데 약 10분 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음주 측정에서 음성이 나왔고 술잔에 입만 댔을 뿐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 소변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알코올 부산물이 발견됐다며 김 씨가 사고 전 음주를 한 걸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집에 들렀다 나오기 전 3시간가량 머물렀던 강남의 한 유흥주점을 오늘 새벽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 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음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소속사 대표에 대해선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 논란 속에도 김호중 씨는 오늘 예정된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팬들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면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응원이 과연 올바른 팬심이 맞을까 갸우뚱해지면서 또 김 씨가 팬들 앞에서는 뭐라고 입을 열지도 궁금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경기장. 보라색 옷을 맞춰 입은 팬들이 콘서트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연 강행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기념품을 구매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사건 이후 팬들의 지지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김 씨의 공식 팬카페는 진위 확인이 안 된 부정적 기사에 반응하지 말라며 팬클럽으로서 할 일에 집중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매와 투표로 가수를 응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팬카페에는 김 씨가 제작에 참여한 이어폰을 구매했다는 글부터 가요대상 후보로 투표했다는 글까지 온갖 인증글이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응원글도 가득합니다. 무조건 팬들이 옹호한다고 하면 오히려 김호중 씨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팬덤 문화의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고계와 방송계는 홈페이지에서 김 씨의 사진을 삭제하고 출연 분량을 잘라내는 등 이른바 손절에 나섰습니다. 모 구호단체는 김 씨의 팬클럽이 기부한 돈을 반환하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영향입니다. 또 금과 원자재 가격도 뛰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 코카콜라, 인텔 등 미국을 대표하는 30개 대기업 주가를 반영하는 다우존스 지수. 현지 시간 17일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장보다 0.34% 오른 43.59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1896년 40.94포인트로 지수 집계를 시작한 지 128년 만입니다. 미국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Corporate profits would be as good and resilient as they are. And I think that's a huge testament how the consumer has been able to weather higher inflation and higher prices of food and gas and oil. 원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가격은 전날보다 1.3% 오른 2,417달러로 마감했고 은 가격도 4% 넘게 올라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구리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Rates may be cut, but if that's interpreted as concern about the U.S. economy, it's more apt to harm the market than to help us. 미 연준 내 대표적 매파인 미셸 보우먼 이사는
물가 상승 위험이 여전히 많다며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앱에서 해외 직구하는 물건 중에 발암 물질이 검출되거나 짝퉁 논란도 일다 보니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인 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직구족들 사이에서는 거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산업부 윤수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우선 어떤 품목들이 막히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유모차,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 34개 품목과 건전지, 전동공구 부속품 같은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그리고 보건용 살충제 등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까지 해서 총 80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이 비싼 유아용품을 해외 직구하는 부모들을 참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라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외 직구를 애용해온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가격 상승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이 해외 직구 사이트보다 국내 사이트에서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직구가 막히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맘카페 등에서 유모차 직구 못하나 출산율 때문이라도 유아용품 직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전자제품이나 피규어 등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원천 차단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를 통한 직구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 직구족들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들여다보면 뭐 해외 직구를 아예 금지하는 건 아니고 이 KC 인증을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증 받기가 어렵습니까? 이 KC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듭니다. 해외 판매자 중에는 영세업자도 많은데 이 한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 이 KC 인증을 받을 판매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인증받지 않는 제품을 걸러내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답니까? 이 위해 제품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는 통관 플랫폼을 정부가 2026년까지 구축한다는 게 계획인데 그전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걸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 약 4,133만 건, 하루 평균으로 하면 46만 건인데 이렇게 많은 물량 중 KC 인증 제품을 하나하나 걸러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엔 논란만 일으키고 위해 물품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KC 인증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정부가 하루 만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소관부처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가령 같은 피규어 제품이라도 성인용 제품은 단속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됐을 때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막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길은 아니어야겠습니다. 자,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잠수교 멍때리기 대회에 이어 또 다른 이색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잘 자는 사람이 1등하는 잠 퍼자기 대회입니다. 직장인과 대학생 참가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휴식의 의미를 전하는 대회였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에 나른해지는 오후 여의도 한강공원. 잠옷을 입은 한 여성이 인형을 끌어안고 에어소파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옆에 다른 남성도 안대와 귀마개를 한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한강 잠퍼자기 대회 참가자들입니다. 원래 우승하려고 잠을 아예 안 자려고 왔는데 한 3시간 정도 자버려가지고 걱정되긴 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누가 가장 깊게 잠들었는지를 뽑는 대회인데 대회 시작 전 참가자들에겐 이렇게 식사도 제공됐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잠이 오는 식곤증을 이용해 더 잘 잘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꿀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깃털로 얼굴을 간지럽히고 모기 소리를 재생하는 각종 방해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귓속말로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속아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탈락이라고 반. 참가 접수 4시간여 만에 100명 모집이 끝났는데 신청자의 80% 이상은 잠이 부족한 직장인과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버스에서 자고 점심 때도 자고 퇴근할 때도 자고. 재작년 기준 한국인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극심한 폭염이나 가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국이 앞다퉈 인공 강우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구름 씨앗을 뿌려 가뭄과 산불을 막는 기술을 실험하고 있는데 박재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m 상공으로 솟아오른 검은색 드론에서 하얀 연기가 풀풀 나옵니다. 수증기를 빗방울로 만드는 구름씨인데 연소탄을 터뜨려 공기 중에 넓게 퍼뜨리는 겁니다. 구름씨가 주위에 수증기를 빨아들여 충분히 무거워지면 비로 변해 내리는데 이런 기술을 인공 강우라고 부릅니다. 집중호우가 많이 오는데도 사실은 그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고 기상학의 미래를 위한 꿈의 그 기술이다. 구름의 고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비가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구름씨를 넓게 흩뿌리기 위해선 특수 장비를 갖춘 항공기가 필요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100억 원이 넘는 국내 유일의 기상항공기 나라호입니다. 총 24발의 연소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기상항공기가 도입된 이후 인공강우량은 최대 2.0mm에서 4.5mm로 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금보다 실험 횟수와 시간을 2배씩 더 늘릴 수 있는 전용 항공기 2기가 추가로 배치됩니다. 저중 항공기는 구름 씨 뿌리기를 주로 하고 우리 항공기를 관측을 하면 넓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실험하는 시간을 늘려서 하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인공강우 실험을 통해 가뭄과 산불 예방 등이 가능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도박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17억 원을 탕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돈을 더 달라며 아버지를 스토킹하는 폐륜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버지도 어쩔 도리가 없어 도박 중독에 빠진 아들을 신고한 건데 재판에서는 끝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증금 3억 원이라는 문구가 써진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클릭하자 사다리, 홀짝 같은 다양한 종류의 도박 화면이 펼쳐집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런 온라인 도박에 빠진 한 20대 남성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돈을 빌려 무려 17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계좌 캡처 화면을 조작해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 1원씩 입력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식으로 1,500여 차례나 돈을 더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고 아들에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상습 도박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부정을 반영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평당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만의 맞선 모임을 만든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장려하니 좋은 취지다라는 의견부터 아파트로 신분을 나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부정적 반응까지 나옵니다. 이 아파트 계급화 현상에 정수현 기자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2,9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가 42억 5천만 원에 거래돼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훌쩍 넘으며 강남권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단지 내 미혼 남녀 입주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30만 원을 내면 맞선을 주선해준다는 겁니다. 이 모임에선 회원들 간 오프라인 만남도 계획 중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 연수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가잖아. 여기는 더. 모임 주최 측은 단순한 커뮤니티 소모임이라며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반응은 엇갈립니다. 조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사는 게 조건이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인 거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현상 같아서 조금 뭔가 타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의 대물림 같기도 하고. 앞서 이 아파트는 입주민만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출시되고 아파트 이름을 딴 맥주까지 판매되며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욕구, 그러한 욕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 계층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신분의 상징이 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역 간 집값 격차가 벌어지면서 아파트를 통해 자신의 계층을 구분짓고 과시하려는 시도는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모델하우스를 보려면 통장 잔고를 인증하도록 했고 입주자의 직업과 자산 규모를 따져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허가 없이 담장을 치는 아파트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신분의 상징이 된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을 이용한 상술 때문에 부모도 아이도 상처를 받습니다. 한 놀이공원에서 공연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30분 체험하는데 최대 70만 원을 받습니다.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재훈 기자입니다. 외국인 공연팀이 경쾌한 춤을 추며 관객들 사이로 등장합니다. 그 뒤로 하얀 드레스와 왕관으로 한껏 꾸민 어린이가 손을 흔들며 나타납니다. 한 놀이공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퍼레이드 체험 행사입니다. 공주로 변신해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35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주말이 되면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몰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많이 있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예약이 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부모 마음을 이용한 상술이라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못 해봤던 걸 좀 다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뭐 60만 원, 70만 원 퍼레이드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마지못해 해주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졸을까봐 놀이동산에 안 가게 됐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동생 해주려고 한번 알아봤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 대여해주는 거 보면서 돈을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못했어. 해당 놀이공원 측은 자체 제작 드레스 등이 제공되고 퍼레이드 참여 유무에 따라 가격이 차등 책정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고령자 주택은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설계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노인 맞춤형 주택이 필요한 시대인데 아직 공급량은 노인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김창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자 거실 비상등이 켜집니다. 화장실은 여닫기 쉬운 미닫이문, 현관엔 문턱이 없고 지방과 아파트 복도 등 곳곳엔 손잡이가 있습니다. 고령 노인층에 맞춰 설계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화장실에 갔다가도 힘이 들어가지고 좀 쓰러질 정도가 되다가도 얼른 그걸 잡으니까 그래도 의지가 되잖아요. 복지시설도 아파트 아래층에 마련돼 있습니다. 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지 입구에서 나와 겨우 20걸음 정도만 가면 복지관에 갈 수 있습니다. 4,000원이면 구내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K-팝 춤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연배에도 이렇게 좀 뛰면서 좀 이렇게 좀 생활에 활력소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당구를 치는 건 삶의 낙입니다. 한 10시에 왔다가 3시, 4시 퇴근해. 3게임, 4게임 치고 즐겁게 놀다 또 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26제곱미터 기준 월 임대료는 평균 5만 원.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노인 전용 주택은 약 3만 세대로 전체 노인 인구의 0.4%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지난해보다 3배 많은
3,000세대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전 세계적인 K-팝 열풍에 한국 노래뿐 아니라 춤을 따라 추는 대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사, 작곡과는 달리 안무는 그동안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 인기 걸그룹의 표절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부가 안무 저작권 지침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양손으로 원을 그리며 머리를 쓸어 올리고 활짝 핀 두 손바닥을 교차하며 발을 구릅니다. 최근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선 걸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입니다. 우리 안무가들이 거든요. 왜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저 안무 썼냐. 현행법상 창작 안무는 연극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 기준과 절차가 불분명해 전체 저작물 중 안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합니다. K-팝과 함께 K-팝 안무의 인기도 커지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근 안무가들을 주축으로 저작권 협회가 출범했습니다. 퍼포먼스가 막 잘 돼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나 이런 거 전혀 누리지 못하는 창작자로서의 권리는 내가 안무를 짜는 순간 자연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도 이에 발맞춰 안무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음악 콘텐츠에 대한 개념이 바뀐 만큼 제도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무 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무의 독창성 판단 기준을 비롯해 표준계약서와 저작권료 산정법까지 가이드라인에 담기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 당사자인 대형 기획사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만 국회에서 패싸움을 방불케 하는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밀치고 때리면서 의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황정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대만의 여야 입법위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습니다. 곧이어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여성 위원이 연단에 올라가려 하자 다른 위원이 거칠게 넘어뜨립니다. 출입구를 비집고 들어오려던 위원은 결국 굴러 떨어집니다. 의사당 밖에서도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때리며 난장 싸움을 벌입니다. 어제 대만 입법원에서 여당인 민진당과 야당 위원들이 저녁까지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 6명이 다쳤습니다. 발단은 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5대 국회개혁 법안이었습니다. 민진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당이 제2야당과 합세해 입법위원회 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 겁니다. 如果民进党试图阻挡表决的发生的话，我相信这种事情会一再发生。所以我们 이를 저지하려던 여당 위원은 급기야 법안 낭독 절차를 막기 위해 문서를 빼앗아 달아납니다. 在这里也呼吁院长是中华民国的院长，不是国民党的院长。 오는 20일 취임하는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은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야당을 향해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는 또 자세 전환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사진을 저희가 걸었습니다. 네. 근데 자세 전환과 조 의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 조정훈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연일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조 의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해 가을 조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던 그때가 떠오르던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조 의원이 4년 전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의 미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본인의 당이 시대 전환으로 돌아가서 당대표를 지냈고요. 총선을 반년 앞둔 지난 가을에 영입 1호 인재로 국민의힘에 사실상 입당을 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자세 전환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대 전환이라기보다는 자세를 전환하신 것 같은데 자주 자세를 전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다시 자세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 해석했죠? 네, 총선 전까지는 한동훈, 조정훈 이렇게 이름 뒷글자를 따서 훈훈 형제라면서 가까운 사이를 강조했었습니다.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마포에 세 차례 방문해서 조 의원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조 의원이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타이레놀을 먹고라도 갔어야 한다면서 비판적 태도를 보였고, 또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백서를 집필하는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에는 한동훈 원톱 선대위의 실효성을 묻는 설문을 하는 등 태도가 달라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의원의 발언이 조 의원의 자세 전환을 꼬집는 듯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조 의원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이 다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총선 백서 집필 작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사견을 피력하는 상황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백서가 발간됐을 때도 공정성과 설득력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조 의원은 최근에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연일 비판하는 게 일종의 경쟁자 제거 목적까지 아니겠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조 의원의 행보에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일단 친윤 이철규 의원이 백서 작성에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정은 의원 편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친한 장동혁 의원은 백서 특위에는 인사청문회로 참석 못한 것이라면서 일정을 못 박아서 안타깝다고 밝히는 등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 또 자세 전환의 느낌표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치인의 당적과 입장 언제든 변할 수 있죠. 또 조 의원의 표현대로 평생 먹을 욕 다 먹는다는 작금의 상황이 아마도 조 의원의 지난 과거 이력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총선 패배에 대해서 특정인이나 현안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과거의 일로 공방을 이어가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민심을 꼼꼼히 반영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총선 끝나면 임기 끝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번 달 말까지인데 총선이 끝나면 임기가 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하거나 낙선을 한 의원들, 현역 의원이 148명입니다. 절반에 달하는데요. 이분들 가운데서 임기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됐는데도 사실상 의정 활동에 손을 놓은 경우가 적지 않아서 이미 자체적으로 임기를 끝낸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총선 후에 처음으로 열린 지난 2일 본회의에는 25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불출석자의 88%가 21대 국회로 임기가 종료되는 의원들이었고요. 반면에 22대 국회 당선인 가운데 불출석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왜 안 나왔다고 합니까? 네, 물어보니까요. 지역구에서 낙선 인사를 하는 등 불가피한 일정이 있었다거나 선거 운동 기간에 건강이 악화돼서 나오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었고요. 또 국회에 가서 일할 힘이 없다고 정말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은 의원도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낙선자들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 유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거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21대 국회가 되도록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 때문에 총선 일정을 4월 초중순이 아니라 조금 더 뒤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낙선자가 많은 정당에서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이 총선 패배 후유증이 더 큰 모습인데요. 정책위의장을 맡던 유희동 의원은 총선 이후에 이 최고위원회 등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공수처장 청문회를 앞둔 법사위에서는 낙선한 조수진 의원 대신 김형동 의원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설마 벌써부터 의원실 짐을 뺀 그런 국회의원은 없죠?
네, 의원실을 정리한 의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다만 임기 막판에 해외 출장을 나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각 당의 공천 이후에 민주당 인재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했고요. 민주당 최종윤, 홍정민,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스위스 제네바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들 모두 22대 국회 당선인 신분이 아닌데요. 물론 현재 의원 면담이나 공관 방문 등이 공식 일정을 수행하긴 했습니다만 많게는 억대의 출장비가 들어가는 만큼 일각에선 낙선자들의 졸업 여행이냐 이런 자주 섞인 말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총선 끝나면 임기 끝의 느낌표는 민생은 계속된다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21대 의원들 모두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민의 삶을 위해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총선 당시 후보자들에게 표를 줄 때는 임기 4년 내내 이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뜻도 담겼을 겁니다. 총선이 끝나도 남은 의원 임기 동안 선서대로 민생을 계속 챙기려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 낮에는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서울 28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며 7월 중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높음, 남부지방은 매우 높음 단계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제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28도,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으로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절실하게 설명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했습니다. 이 후일담을 담은 회고록이 출간된 날 공교롭게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핵무력 생산을 주저없이 가속하라는 지시도 함께 말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2018년 남북회담. 저 역시 판문점 앞에서 뉴스 진행을 하며 역사적 순간을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당시 약속한 평화 실현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평창올림픽 참가부터 판문점 회담까지 대화의 문이 열렸지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날아가 버렸죠. 앞에서는 평화를 내세워 손을 잡고 뒤에서는 그들만의 시간표대로 핵과 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입니다. 그렇기에 약속 파기를 반복한 김 위원장의 말보다는 비자발적으로 머리에 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전임 대통령은 어떻게 대변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